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 오늘 세 번째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임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오후 5시 끝장 뉴스 그리고 오후 5시 45분 끝내주는 경제 진행하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해 12.3 내란의 밤, 그날 밤 이후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불안증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올지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퇴행하고 사회는 분열되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교차로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민주주의에 의원님이 나오실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불러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12월 3일 밤에 저희 안철수 의원님 열심히 국회로 의사당으로 가셨던 거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요. 그때 탄핵안에도 또 찬성표를 찬성했죠. 던지셨고, 근데 그때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소속돼 있으신 국민의힘 당원 다수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탄핵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이 각하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지금도 일단 12월 3일의 생각이 똑같으신지 또 탄핵 표결할 때 생각이 똑같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죠. 우선 헌법 77조를 보면은 그 사변이나 내란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탄핵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다가 군인을 투입시켜가지고 사실상 이 국회를 막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경찰을 동원해서 저는 처음에는 일반인들을 막으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거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담을 좀 멀리 가가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저 한 손으로 이렇게 탁 넘어 들어가는 그 멋있는 모습을 안 찍은 게 좀 한스럽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 헌법에 명백하게 있는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저보다도 더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한 겁니다. 탄핵 인용에 찬성하십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투표하기 바로 직전에 의원총회라고 의원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저는 찬성하겠다 하고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를 다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의원들이 투표가 개시되니까 퇴장들을 했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저한테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의원들이 등도 두드리고 그렇게 갔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만약에 지금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히진 않으셨지만 탄핵 가결에 투표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과는 굉장히 생각의 괴리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그래서
중도층에서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당의 플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외연을 넓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당의 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도 정말 당원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때 찬성을 했는지 제대로 밝히는 것도 제가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던 갤럽 조사에 보면 중도층이라고 본인이 정치 성향을 밝힌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탄핵은 인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도층하고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판결을 맡겼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야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사실은 광장에 나갑니다. 근데 약간 멀리서 있다 보니까 광장 나가서 뭐 연설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갈수록 그 분위기가 지금 뭐 과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두 세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4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도 정말 먼저 이 정치인들이 승복 의사를 밝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이 통합하는 제일 첫 번째 스텝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 생각나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헌재는 정의가 지체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입장과 의원님이 소속해 있는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님들과 당원들은 탄핵을 반대하고 또 비상계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한테 얼마 전에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셨잖아요. 그거 예. 보셨습니까? 저는 잘 아는 분입니다. 네. 지난번에 바티칸 가서 개인적으로 네. 뵀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이 동영상 메시지를 보고 좀 변화가 없나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런 좀 강력한 의견을 가진 지지자분들도 결국은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거가 또 올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뭐 아까 이 의견을 정확히 말씀 안 주셨지만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인용되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인용 확정은 안 됐지만 국회의회에서 탄핵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탄핵 예. 소추를 받은 세 번째 네.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있었죠. 대통령, 네. 그다음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또 다시 후보를 내려면 제 생각에 후보를 내는 것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후보를 만약에 저는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를 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제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면을 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는 건 뭐 상식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헌재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정을 해서 이럴 때는 뭐 저기 제명을 한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 지금 드리는 거는 적절한 때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파면된다면 제명을 하고 그 파면이 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단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 이제 저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 너무 뜨거워져 있어서 예, 그래서 네, 지지자들의- 아니, 사실 지금 현재 헌재에서 아까 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역사에 남을 정말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헌법과 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시간을 쓴다고 해서 재촉하거나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인데 다른 국회라든지 다른 쪽에서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식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의의 중립이란 없다. 예, 또한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빨리 해달라. 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의원님의 과거를 좀 묻겠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대선 막판에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2022년 대선 또 막판에 윤석열 후보와 연합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두 번 다 철수하셨습니다. 후회는 없으신지요? 또 하나 질문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끝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13년간 정치를 하면서 10년 정도를 3당으로 있었습니다. 3당으로 했던 이유가 결국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야지만이 우리나라 정치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걸었던 겁니다. 3당으로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사상 거의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저와 친한 그 중견 언론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 2022년에 좀 좌절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한쪽에는 범죄 혐의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후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정치의 경험이 부족한 분이 이제 후보로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저같이 10년 이상 그 당시에는 정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기 미래로 가장 최대의 38석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력을 입증한 사람이 후보로 나와 있는데도 3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하에서는 3당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범죄 혐의자보다는 정치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을 한 게 그 이유인데요. 사실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선택했던 그 국민들도 3년 후에 이렇게 계엄을 하리라고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범죄 혐의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범죄 혐의라는 올가미를 씌운 거라고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지금 4개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범죄 혐의자로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인 용어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사실 윤석열 후보 선택하신 게 굉장히 의외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 막판까지 안철수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고 싶었고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던데요. 혹시 그런 접촉 그때 있으셨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1년 박원순 시장은 예외로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11년에 박원순 시장은 예외를 하더라도 12년에 문재인 후보 그 당시에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40여 회 가까운 그 지원 유세를 했죠. 근데 결국 돌아온 게 안 도와줘서 졌다. 그렇게 저한테 그냥 비난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두 당 중에 한 당을 개혁해 보고자 해서 그 당에 들어갔죠. 민주당에 제가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같이 소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을 나오게 됐고 그래서 10년 동안 3당 역할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어떻게 뭐 더 넓게 보면 3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속았는데 어떻게 3번, 4번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사실 범죄 혐의자가 후보자라서 그 연합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셔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으면은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경륜이 있고 연합할 만한 후보가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지가 궁금해서 사실 방금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좀 인식의 갭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연대 이후에 그 쫓겨났다라고 하셨는데 박차고 나간 걸로 인식의 아니요, 갭이 좀 있거든요. 쫓겨났습니다. 제가 쫓겨난 정확하게 근거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뭐 40여 번에 걸쳐가지고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도와줘서 졌다고 우선은 말을 했죠. 아니 그러면 저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안 도와줘서 진 사람이 어떻게 후보가 됩니까? 우선 그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참패를 했죠. 2번에 걸쳐서 선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다시 전당대회를 하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도저히 그 당대표로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 구조를 봐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 번 더 혁신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갖추자.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는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직전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답이 없어서 제가 했던 일은 결국은 탈당 선언문에 그대로 그 선언문을 읽었던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화제를 네. 조금 돌렸어요. 제가 질문할 게 더 뜨거운 거여서 먼저 잠시 네. 식히는 차원에서 네. 이현재 진행자님이 요새 해주세요. 정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품격이 너무 사라졌다. 옛날에는 뭐 구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해도 고사성어로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삼김 시대 뭐 권위주의적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막
정치인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막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의원님께는 처음에 정치 입문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새로운 사람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 예.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 대해서 또 최근의 정치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표현이 아마도 제 표현이 강하다.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그 사실을 열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주체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가 주장했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원하시는 시간이나 또는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겠다. 토론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이상 그 이후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하라리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또 엊그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라. 또 정계 은퇴로 책임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치인한테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발언을 굉장히 독하게 요즘 부쩍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독하게 발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사실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6개월 정도를 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4년 내내 그 정책을 유지를 하는 거죠. 별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6개월인데 이 6개월을 그전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황교안 권한 대행이 그 당시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말기였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지금은 대행의 대행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대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3개월이 그냥 날려보낸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라도 시도를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좀 더 우호적인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상들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나타난 여론조사 상에는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요. 국민이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 어떠신가요? 제가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바로 내일이 그 선거법에 대한 2심 선고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이번 대선에는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안 상태에서 이제 후보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개념에 근본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큰 결심하셔가지고 지금 재판이 5개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 5개에서 다 무죄 받고 나오시면 그때 정치하시면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헌법에는 피선거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지금 보면은 그 뭐라고 합니까?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일반인에게는 뭐 물론 다 통용되는 이야기죠. 일반인들이 생활을 할 때 무죄 아직 유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자 취급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공직자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죄 추정의 법칙을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은 만인에게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만인만을 하지만은 위한 법은 아니잖아요. 워낙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저 대통령 제도가 미국 대통령 제도와는 완전히 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가 또 하기로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지금 기소된 상태인데요. 범죄 혐의자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너무 강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현직 대통령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게 제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헌재가 그렇게 아니라 지금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은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그다음에 형법재판소에서 지금 1심, 2심, 3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란죄하고는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까 범죄 혐의자라서 그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못 하고 계시죠? 지금 뭐 그래도 본인을 변호하기 본인의 지지자들 규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거나 그런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혐의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경우가 되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살짝 재미없는 주제. 개헌으로 좀 들어가시죠. 네. 개헌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로 5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사실은 권력 구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제가 맞는데요. 한국은 5년 왕정제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은 한 가지 권력밖에 없거든요. 행정권. 근데 한국 대통령은 뭘 갖고 있느냐? 5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권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입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갖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제대로 견제가 되느냐? 미국 같으면 상원에서 엄격하게 견제합니다. 같은 당이라도 견제합니다. 하원에서도 견제합니다. 그 다음에 주지사들의 권한이 사실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견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아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견제를 못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사람이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한 대통령도 87년 체제 이후로는 예외가 없이 지지율이 거의 막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권한 축소형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헌법은 그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면 국민의 기본권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사실은 먼저 아닙니까? 근데 국민 기본권이 38년 동안 바꾸지 않다 보니까 AI가 뭡니까? IT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때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그 복지 의무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해야 우리나라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지방자치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지방정부, 그러니까 거의 뭐 중앙정부와 거의 비등한 형태로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든지 또는 재정권들도 지방정부로 이제 이양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된다는 그게 있고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개헌만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독일이 참 이상적인데요. 독일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비록 지지율이 1%라고 하더라도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표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의원 숫자가 정해집니다. 즉 국민의 마음의 지도에 있는 그 정당의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똑같습니다. 사표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 국민 모두가 만족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양당에게 극도로 유리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정의당 지지자인데 떨어질 거니까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부터 사실 사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면 그것도 완전히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표 비율이 70%에 달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거의 70% 반영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농복합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 2명만 뽑으면 안 됩니다. 3명 내지 4명을 뽑아야 실제로 중대선거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골 같으면 지역 같으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꿔놔야지 어느 정도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 내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걸쳐서 합의를 하면서 거의 책 두께만큼의 그런 합의서를 쓰는데요. 그러면서 정책이 서로 타협을 하면서 중도화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도적인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개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사실은 지난 300일 동안에 30명을 탄핵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건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감사원이 입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죠.
근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려면 그걸 떼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국회에 가져갈 수는 없어서 미국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헌법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어떤 탄핵을 한다. 그럴 때는 미리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하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용되고 이럴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좀 더 발전된 87 체제에서 좀 더 발전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26 체제가 될 수 있겠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 탄핵권을 여쭤본 건 아니고 지금 그것도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 예.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 계엄령이 없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또는 기상사태 같은 모호한 걸 없애고 전시에만 전쟁 선포된 경우에만 계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게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엄권은 필요한데 지금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번에 부작용들이 좀 노출이 됐으니까요. 그런 그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이 끝나도 내전은 끝나질 않을 것 같다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좀 과거를 물었으니 이제 미래로 향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냉전 체제, 좌우 충돌 체제에 굉장히 염증을 느꼈죠. 그래서 이른바 서유럽 68 체제가 저항운동을 했는데요. 그 저항운동 결과 대타협 연합정부를 이끌어냈고 또 미국과 서유럽의 획기적인 변화상을 끌어내서 사회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지금 이념 충돌이라든가 사회 정치적 갈등이 보역 갈등이 그때 당시 68 혁명 당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인데요.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그런 통합 담론을 의원님께서 끌어갈 생각은 있으신지? 저 사실 아마 2, 3주 전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국민 통합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두 다 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간이 사법부고 그 중에서도 근간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서 제대로 그걸 극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민통합 안 되면 우리나라 정말 망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파 그 교수님하고 친했는데 그분이 한 1년쯤 지나서 아주 친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라는 거는 원래 지지자들 그룹들이 다 있는데 이 지지자들의 그룹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게 원래 정치의 본질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국을 보니까 반대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데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설명드릴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국민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간절하게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사실은 통합하자면서 거대 야당 대표를 실컷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면 그 통합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들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이유에 대해서 다 밝혔습니다. 왜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속 대선에 나오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다 밝혔죠. 네, 다시 되돌이표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든 어쨌든 그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30에서 40% 정도가 계속 여론조사상으로는 나오는데 원래는 40이 넘어야 돼요. 이 지지자분들하고는 어떻게 통합하시겠습니까? 그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대표가 아니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선거 때 후보로 나오면 자기 진영의 자산이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의 자산입니다. 근데 일단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한쪽의 자산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으로 행동을 해야죠. 대통령은 국민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을 그만두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를 극복한 건 사실 의사들이 아니고 간호사였다. 아니 간호사하고 의사를 어떻게 갈라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건데 예컨대 아까 갈라치기 뭐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 갈라치기가 있긴 있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간호사, 의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 굉장히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재직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을 야당과 반국가 세력, 특히 이제 계엄 선포할 때의 선포문과 그 다음에 담화문에서 그렇게 야당 반국가 세력, 친중성 세력 이렇게 묶어서 일부 국민들을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제가 그런 것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주목했던 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처형이 아니고 뭐 처단이라고 말한 그 부분도 저는 보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판단하게 헌법재판소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의정갈등 문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된 처참한 1년이었는데요. 특히 의사 출신이시니까 또 제가 방송 여러 인터뷰에서 또 의지를 갖고 많이 움직이신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100번도 더 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 이게 교육부와 뭐 40개 대학 총장들의 선포인데요. 지금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그들이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부에게 오히려 호소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그 신뢰를 저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 순서가 있습니다. 정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초보에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필수 진료 의사가 자꾸 줄어든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지금 지방 의료가 갈수록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약을 만들든지 백신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겠다. 그래서 정부가 법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원도 정부 재정으로 짓고 이런 투자들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할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우군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정치는 우군들의 그 우호 세력들이 많을수록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숫자는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그 의사과학자 학과도 만들고 또 지방의 의료원도 만드는데 그러면 의사가 부족한데 몇 명이 부족하니까 몇 명을 더 증원하겠다. 그러면 의사들도 절대로 반대 못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숫자를 먼저 낸 겁니다. 2,000명.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사실 처음 시작은 교육개혁부터입니다.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온 건 뭡니까? 5세 입학. 숫자부터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연구비를 10% 감소한다. 숫자부터 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이야기를 해야지 숫자부터 내니까 실패한 거죠. 세 번째가 이번 의료 대란이죠. 또 숫자부터 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고 더 답답해지는데요. 사실은 국민들 삶에서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지역의료, 응급의료, 필수의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아까 순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의료개혁의 첫 단추로 꿰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완전히 백지화 작년 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공공의료도 좀 일부 있었고 지방의료도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철회를 해야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지금 전에 전공의 대표하던 박단 현재 의사협회 부회장 또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세요? 그게 아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사실 그 정책 중에서 보면 합리적인 정책도 있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같이 이렇게 그 논의 그룹에 참여해서 같이 바꿔 나가자 이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기가 더 늦어지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국고가 낭비되고 더 우리나라 그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의대생도 그리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제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의제 또 이원재 박사님 준비하셨는데 그거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정계 입문 선언하실 때 2012년 9월이죠. 그때 그 연설할 때 마지막에 그 SF 소설 인용하시면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아직 확산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씀하셨던 거.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네. 예. 13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좀 확산됐다고 보십니까? 또는 뭐 지금도 뭐 비슷한 13년. 상태인지 그게 또 어떤 미래인지 그 13년 전하고 좀 비교해 주시죠. 1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정말로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결국은 그게 그 mRNA 백신으로 나타났거든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팬데믹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현재 WHO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100일 안에 백신 만들겠다. 옛날에는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게 인공지능. 이제는 지금 뭐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특히 챗 GTP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안타까운 게 이걸 사실은 주도하려면 그걸 제대로 잘하는 리더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추세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을 대한민국 제도약 빅플랜이 뭔지를 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눈앞에 세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국경 없는 AI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기술 패권, 달러 패권, 겨 패권 시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블록화 시대, 이 세 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 돌아보면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놓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인천공항,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고속도로, 그다음에 벤처 육성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FTA 개방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국가가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그런 국가 도약 빅플랜이 보이질 않아서요.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빅플랜을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이 또 왕년에 또 청년들의 희망이 됐었잖아요.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빅플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I 고속도로는 뭐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AI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또 AI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컨텐츠 중에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이버에 있는 이런 지금 현대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컨텐츠만이 컨텐츠가 아니고 소설가가 만드는 컨텐츠만이 컨텐츠가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좋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가가 지금 해야 될 3대 인프라가 AI 고속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또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그 중에 하나였었죠.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런 컨텐츠들 한자로 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제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딥러닝에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제대로 인재 육성 우리가 인재가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칠 때 기조에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벤처기업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국가들이 산업 정책을 이제 다시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대기업, 큰 기업, 뭐 빅테크 이런 데로 몰아주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GPU를 뭐 10,000장을 산다, 50,000장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는 네이버한테 다 몰아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이버 하나라도 잘 키워서 세계적인 AI 기반 AI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공공이 소유하고 스타트업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네이버 말고 다른 기업들도 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저 용인의 국가산단 이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최대한 맞춰서 물도 몰아주고 뭐 용수 쓸 수 있게 해주고 용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다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전략 산업이니까. 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반도체도 뭐 리벨리온이나 뭐 이런 스타트업들을 키워가지고 처음부터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산업정책 기조를 이 관점에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직접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또 뭐 GPU를 그냥 네이버에 몰아주고 대기업에 몰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대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다 쓸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쪽에서 그 제대로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우리나라가 저도 중소기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이 아직도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공정한 시장은 뭐냐? 실력만 있으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런 그 경제 사회 환경이 그 공정한 시장 경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 확률이 높은가? 그거는 성실하고 도덕적인데 실패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실패 경험이 사회 자산화가 돼가지고 그게 사회의 부를 만드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 번 실패하면 무슨 유행병 환자 취급해서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뭡니까? 그냥 신용불량자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축적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축적이라는 거는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축적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벤처기업도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 실패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영어 표현으로 스타트업 네이션,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창업 국가가 진정한 창업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대목에서 국가의 역할과 또 국회가 해야 될 과제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의 축을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사실 그 정치적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하잖아요. 예.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줬잖아요. 예. 밀어줬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도 이제 갖출 만큼 갖췄고 예. 그러면 이제 기술 기반 중벤스한테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벤스 68 혁명이라고 68개 기금에 1,000조 원 정도 운용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를 이제 의무적으로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운동인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입장이신가요? 찬성 아니, 입장이신가요? 우선은 네. 대기업을 더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스스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잘 뻗어나오고 잘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이제 이 스타트업인데요. 스타트업도 저는 숫자 내지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혹시 숫자 말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심사를 해보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1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그때 보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제대로
CEO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업계의 그 흐름을 봐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그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지 처음부터 몇 퍼센트 몇 개 이렇게 정해서는 그거는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술 기반 중벤스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큰 그거는 전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뛰어난 아이디어도 있고 또 실력도 탄탄히 갖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청년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예.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콜럼버스도 신대륙을 발견할 때 대항해할 예, 때 예. 이사벨라 여왕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네, 제 가능한 경우를 일이었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다른 원청이 없습니다. 어디서 납품을 받지 않고 이제 내부 프로그래머들이 머리로 이제 짜니까 그 큰 이런 처음에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근데 하드웨어 쪽은 처음부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저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기업 같으면은 성공 확률이 높은 데다가 연구개발비를 대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국가가 연구개발비 될 때는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성공하면은 세계 최초의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국가가 다른 기업처럼 성공 확률이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새로운 게 뭡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R&D나 또는 기업 R&D나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고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것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실패가 축적돼서 혁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축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 콜럼버스 그 항해할 때 사실은 포르투갈이 사실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벨 여왕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10배로 리턴을 받은 것처럼 스타트업들한테는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실패다 성공이다 그거를 먼저 주판화를 튕기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입법하는데 의원님께서 좀 벤처 1세대 예.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이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또 제가 자꾸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할 때 대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에 딱 그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기업은 창업자가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는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일 때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심사 과정도 그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성공을 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도 비슷한 걸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근데 어려워지고 저는 이렇습니까? 어떠세요?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말보다는 저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국민들이 믿지 않더라도
사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특히 이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번 돈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로마 시대 때처럼 전쟁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서 자기 목숨 국민들을 위해서 바치고, 그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가 정치 지도자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 재산 절반 기부했고요. 저는 2020년 때 대구에 코로나 그때 아무도 항체가 없어서 죽을 수 있었지만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한국 정치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의정 활동하시면서 정부 관료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도찌라는 그 정부 혁신 기구를 만들어서 굉장히 과감하게 또는 거칠게 이제 정부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에도 정부 혁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벤치마크하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부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지금 이번 의료 대란 때도 보셨듯이 이 개혁의 주체가 동참을 하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정말로 좋다. 그것이 정말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것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뭐냐면 지금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 막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신청할 때 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종이로 증명서를 떼서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자기 로그인 한번 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고 오히려 수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옛날에 했던 그대로 바꿀 수 있는데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고 충분히 공무원들 설득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동의하는데 도치 일론 머스크하고 공무원들 정부 조직 줄이고 효율화는 방향은 동의하는데 방식은 좀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거기서 하는 것처럼 미국처럼 막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해고가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오늘 1시간 예약했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질문들이 원래 의원님께서 외통이셔가지고 외교 관련한 현안들도 많았는데 워낙 국내 핫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질문들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마라톤 매니아시잖아요. 최근에 6번째 완주 42.195를 뛰셨는데요. 예, 마라톤 일주일 특별히 전에. 네, 하신 계기, 또 마라톤 철학 있으실 것 같은데. 저 사실 제 딸 때문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딸이 이제 뛰러 나간다길래 새벽이라서 걱정이 돼가지고 따라 나섰다가 100m 만에 헐떡거리면서 뒤쳐져가지고 부끄러워서 그게 몇 년 혼났습니다. 전인가요? 그게 아마 6, 7년 정도 전일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는데 달리기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요. 달리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릿속에 고민을 잊어버립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 마라톤이 좋은 게 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저 압박받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게 하이러너. 하이러너까지 안 가도 됩니다. 거기까지. 그런 좋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이 다른 것과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데는 1, 2, 3등만 메달 주거든요. 마라톤은 꼴찌로 들어온 사람도 꼴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완주만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그거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공정하네요. 그 대선 4번째 대선 마라톤도 뛰고 계시죠? 그건 철수 안 하실 거죠?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뉴스토마토에서 평화 마라톤 4월 20일 날 부활절입니다. 예, 참가비는 5만 원이고요. 예,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서 민통선까지 통일대교를 건너서 달리는 거니까 함께 좀 참여하시겠어요? 예. 그때 경선 뗄지 아닐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뭐 사항이 없으면 저는 달리는 거 좋아하니까요. 예. 네, 오늘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부터 의료개혁, AI와 스타트업 개헌과 국민 통합까지 마치 한 편의 종합 마라톤처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의 근육이 땀을 흘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처럼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소중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뉴스토마토가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다시 피어날 민주주의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저희는 다음 주자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혜자 이원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